예, 예.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출제, 문제 풀이가 지금 4교시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사실상, 보면은 이제 400분을 시험을 본다는 게 힘듭니다. 아침 9시부터 5시 20분까지. 평상시에 체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2월 달에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하루에 이제 100개씩 팔굽혀펴기를 하자. 처음에는 이제 무리니까 처음에 50개씩 하다가 조금씩 늘려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120개, 130개까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웨이트 트레이닝도 좀 하고 나니까 몸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하루에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늘어난 걸 느낍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손에서 놓지 않고 자꾸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올라와 있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힘드시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그 강의하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부분 아니면 반복해서 쓰는 훈련을 하루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하라고는 못하고요. 10페이지만 5장입니다. 5장만 쓰는 훈련을 6개월간 하신다면은 아마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왜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쓰는 훈련을 자꾸. 근데 처음엔 요약해서 쓰는 훈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단 쓰십시오. 베껴서라도 일단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 복합화력 발전소입니다. 복합화력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LNG만 더 추가된 겁니다. 원료만. 이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연료 부분에 대해서 뭐 PFBC라든가 IGCC라든가 뭐 상압, 뭐 가압 유동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옵니다. 복합 발전이 뭔지 딱 중요한 겁니다. 열을 향상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 보시면 지금 가스터빈에서 나온 열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열을 다시 활용을 해서 스팀 터빈 쪽에 다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력 발전 이외의 방식, 그러니까 증기 터빈과 그 외의 다른 발전을 조합한 겁니다, 지금. 근데 LNG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를 쓰다 보니까 이제 가스 터빈을 썼다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 뭐 MHD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복합 발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건 뭐죠? LNG 복합 발전이기 때문에 그 LNG 복합 발전에 대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합 발전이 뭔지는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 터빈하고 스팀 터빈을 이용하는 거, IGCC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 IGCC는 석탄을 가스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갱이가 지금 가스화 되다 보니까 더 잘 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 타니까 열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보통 열효율이 한 38%에서 40% 정도가 되는데 그걸 이제 남는 지금 한 65%에서 70% 정도 되는 남는 낭비되는 그 열을 다시 제열을 하는 거죠. 그 제열을 하기 위해서 어디다? 스팀 터빈 쪽에다 다시 공급을 해가지고 스팀 터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PFBC 옛날에 제가 PFBC도 한번 진단하느라고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저도 이제 발전소에 가면 이렇게 봤었는데 PFBC는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 같은 경우도 가서 실물을 1층부터 지금 보일러 높이가 한 13층 정도 되는데 올라가면서 진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연료가 어떻게 분사가 돼가지고 아이들 펌프가 어디 있고 FD 펌프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집진기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싹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머릿속에 오래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는 현장을 가면은 다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은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던 MHD 방식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가스 터빈 복합 발전이니까 가스 터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구성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가스 터빈을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압축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팀 터빈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열을 해소 보호 장치, HRSG에 대한 구조들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열병합 발전 같은 거, 이거하고 좀 틀리게. 지금은 복합 발전을 묻고 있지만 열병합 발전 같은 건 어떠냐. 열을 병합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을 먼저 쓸 건지, 아니면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먼저 쓴 다음에 남는 그 스팀에 대한 열을 쓸 건지에 따라서 타핑, 바터밍 해가지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기는 항상 위다. 밑에 열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기가 어디에 쓰여지냐 해서 탑이냐,
바텀이냐 나중에 그림을 외우는 방법들이 또 생깁니다. 이런 식의 분리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열병합 발전인지 복합 발전인지 막 헷갈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복합 발전은 뭐라고요? 두 개를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두 개를 이용하니까 기력 발전 외에, 그러니까 증기 터빈 외에 다른 걸 쓰는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열병합 발전은 열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을. 열을 이용하는데 병합해서 이용하는데 열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열을 주로 이용을 하고 남는 그 스팀을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킬 것이냐 아니면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먼저 발생시키고 아니면 열을 먼저 발생시키고 남는 걸 가지고 전기를 쓸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열병합 발전의 사이클이 틀려진다. 가스터빈 발전기 같은 건 이제 애우실 때 열조제가를 애우셔야 됩니다. 열조제가. 그러면 열조제가를 딱 애우시게 되면 뭐냐? 배열해서 열, 배기조열, 조, 그 다음 제, 배기제열 이렇게 해가지고 열조제 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보일러 이렇게 가보일러 이렇게 열조제가가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애워주실 때 뭐라고요? 복합발전은 기력발전 위에 다른 발전기가 들어간 거다. 두 개가. 그리고 그에 대한 형식은 뭐가 있다? 열조제가가 있다. 열이 뭐자? 배열해소. 조가 뭐자? 배기조연, 열조, 제, 배기조연, 배기제연, 그 다음 가급보일러. 이렇게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다 쓰셔야죠. 이게 안 나오면 답을 못 쓰시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열부기 채공권. 예? 복합발전 나오면 열부기 채공권이 또 나와야 됩니다. 열조제가 열부기 채공권. 그러니까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매일 복합발전, 기력발전 외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이니까. 원 플러스 원이고, 열조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열부기 채공권이 있다. 열조제가는 열은 뭐다? 배열해소. 조는 뭐다? 배기조연. 제는 뭐다? 배기제연. 가는 뭐다? 가급보일이다. 열부기 채공은 뭐냐? 열에 대한 부분이다. 얘기죠. 열효율이 높다. 왜? 같이 쓰니까. 이제 왜냐면 처음에 이해를 했으니까 의미를 이해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효율이 높은 겁니다. 왜냐? 하나만 썼을 때는 여효율이 낮는데 두 개 쓰니까. 부는 이제 부분부하 시에 이제 그 여효율이 높은 겁니다. 운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죠. 부분부하에서도 여효율 저하가 적다. 왜? 두 개를 쓰니까. 예? 두 개를 쓰니까 뭐냐? 부분부하일 때는 조그만 할 때는 하나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보면은 그 복합발전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스팀 터빈은 하나인데요. 그 가스 터빈은 여러 대입니다. 2 플러스 1이나 3 플러스 1으로 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으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가스 터빈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팀 터빈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스 터빈이 여러 개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부분에 따라서 스팀 터빈을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1 플러스 1으로 하게 되면 얘 용량하고 얘 용량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가스 터빈 두 개가 있으면 얘가 죽더라도 요거 가지고 요 스팀 터빈을 이용을 하니까 아까처럼 부분부하에 따라서 가스 터빈을 용량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운전 대수를 줄여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열효율 저하가 적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열을 회수를 하는 스팀 터빈이 있기 때문에 열부기, 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열부기 채공권에서 기가 뭘까요? 기동성이 좋다. 예를 들어 왜냐면 가스 터빈은 그 일반 화력발전소는 워밍 스타트, 콜드 스타트 해가지고 한번 발전하는데, 워밍 스타트 같은 건 3시간, 콜드 스타트 같은 건 8시간, 12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가스터빈은 가스 넣고 그냥 바로 불 붙이면 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PFBC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가압을 할 때 보면요. 처음에는 석탄을 되게 그 분해를 해가지고,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 같은 경우는 석탄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제 뿜어줍니다. 그럼 아까처럼 IGCC처럼 해가지고 아주 작은 알갱이가 불이 붙겠죠. 근데 불이 붙으려면 어느 정도 온도가 필요합니다. 연소할 수 있는 온도가 800도에서 한 1000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데 그 온도가 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중유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먼저 떼가지고 그 온도를 만든 다음에 다시 석탄을 불어넣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얘는 근데 LNG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불어넣어도 바로 타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열부기 최대 부하가 대기 운전에 대해서 좋다든가 아니면 최대 용량이라든가 공해 발생이 줄어든다든가 건설 공기가 짧아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데서 썼던 내용들하고 여기서 썼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조합해가지고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4개, 3개. 예를 들어 장점 3개나 4개가 나와야 됩니다. 단점 3개나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류성전 방식의 장점을 10개를 쓰시오. 무조건 10개를 써야 됩니다. 10개를 쓰라고 했으니까. 하나당 1점씩을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나눠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외우는 게 절성무, 충한유의 해가지고 7개 외우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눠서 써가지고 다른 식으로라도 10개만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건 나와주고 아닌 내용이라도 10개를 맞춰줘야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압 검수력, 가압 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인데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십시오. 발전 쪽이니까.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해결력, 구비조건, 감속제 구기조건, 핵감, 냉반, 냉차 해가지고 냉각수, 반도체, 그 다음에 차폐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웁니다. 냉반, 냉차 그러면 냉각 부분이 들어가고 반도체가 들어가고 차폐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외우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온한 온냉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온도가 다시 하게 되면 냉각 부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냉각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는 방법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 차폐제 이렇게 나와있죠. 단점 나와 있고요. 블랙아웃 정전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 9월 15일 날 나왔던 것들 정전의 위험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도에서 정전 났죠. 크게 한 달 전쯤에 그런 내용을 써주셔도 되고요. 약간의 시사성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나 뉴욕 정전도 있었고요. 예? 일본도 이제 약간의 정전이 났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 3, 4년 정도 90년도 초반 때 이제 미국하고 뉴욕 정전이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블랙아웃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여기도 어떻게 되냐? PF 컨트롤, QV 컨트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상차가 복심, 무한응도 모성, 안정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도가 뭐냐? 전압 안정도가 있고 위상각 안정도가 있다. 전압 안정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때는 전압이다 보니까 이제 QV 컨트롤이 나오는 거고요. 예? PF 컨트롤. 예? 근데 여기 같은 정전이 일어났던 부분이 다 전압 안정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전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최근의 사례들이. 왜냐면, PF 컨트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발전기의 특성에 대한 정특성이나 동특성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됩니다. 그런 그 내용들을 속도 변동률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저 사람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자꾸 받아 적어놨다가 저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송배정부 개통공학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전력개통공학에 몇 장이 나옵니다라고 이제 사실 그 전 시간에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결고리는. 근데 이제 상세하게 그때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한번 배우셨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압 안정도입니다. 네? 전압 안정도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아까 PF, QV 컨트롤이 아닌 PV 곡선을 해가지고 이제 전압 안정도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이 유효전력 부분이 이 전압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PV, QV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예? 밑에가 먼저 나온다. 예?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QV 컨트롤은 여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 내용들. 예? 그 PV는 뭐냐면 하나의 전압에 대해서 하나의 그 역률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요게 지상이고 요게 진상의 부분인데 요때 이제 전압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안정 영역이고 여긴 불안전 영역이다. 왜냐면 자꾸 늘어나도 지금 전압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얘는. 예? 근데 얘는 전압 P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요 지점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 일병 해가지고 일정 소비 전력의 변화, 병렬에서는 고장 이런 생각 해가지고 일병을 외웁니다. 요즘 1병, 2병, 상병, 4병, 해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제,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외우듯이 얘도 이제 왜 전압 안정도가 악화가 되느냐? 그럼 저는 1병으로 외웠습니다. 그냥. 외우기가 쉬우니까. 주변에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그럼 일정 소비 전력의 변화,
병렬에서는 고장 이런 것들 때문에 전압이 안 좋아져가지고 전압 안정도가 악화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더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부분이 나오면 그 키워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국내 발생 사례, 제주가 정전이 됐었죠. 수도권 광역정전이 됐었죠. 94년도에. 여기는 그때 아마 성남 쪽에 여기 94년도면은 성남 쪽인가요? 제가 그 이후에도 몇 번 있었는데, 일부 지역이 뭐 수원 쪽에서, 삼성전자 쪽에서 사고 나가지고 일부 잠깐 정전 났던 사례들도 있었고, 경기도 지역에.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미국 동부 때, 이탈리아, 여기 지금 인도 쪽은 안 나왔는데, 답안지들은 서로 틀립니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쓰시기 나름인데, 채점자가 받아들였을 때 이제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풀어서 썼느냐. 답안지 방향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서두에 서론에서 밝혀주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써주면은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핀트가 틀려졌습니다. 0점을 주는 건 아니란 얘기죠. 어느 정도 내용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정확한 부분은 안 써더라도 이제 기본 점수를 어느 정도 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포기하지 말고 자꾸 쓰는 연습을 하라는 게, 물론 이제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을 쓰겠죠. 모범 답안을 쓰면 15점에서 20점 정도를 받겠죠. 그러면 좋은데 아까처럼 20, 20, 20을 받았다. 60점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교시에서 30점을 맞을 수도 있고 50점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요걸 10점이라도 어떻게든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광역정전 AGC. AGC가 뭐라고요? 김동훈 씨? AGC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하고 뭐 학계가 AGC라고 그랬죠? AGC가 뭔가요? 예? 예. 자동 발전 대역. 오토매틱, 제너레이터, 컨트롤. 이게 뭐의 조합이라고요? AFC하고 ELD의 조합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그러죠? 부조작용, 부하의 자기제어성, 조속기 제어, 그 다음에 자동주파수 제어, 그 다음에 경제부하 배분. 자동주파수 제어가 AFC고 경제부하 배분이 ELD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 게 AGC입니다. 근데 AGC를 물어봤는데 AFC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AGC는 뭐라고 그랬죠? 직병재병이라고 제가 했죠. 직렬배분, 병렬배분, 재배분, 병렬재배분 이런 식으로. 그걸 할 때 전력계통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AFC하고 ELD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거를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AFC만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 AFC는 FFC, FTC, TBC 이걸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냥. 근데 AGC에서도 그런 부분을 써주셔도 된다. AFC 내용이 나오니까. ELD 내용도 나오니까 그걸 써주셔도 된다. 근데 정작 중요한 AGC의 제어 방식에 대해서 안 써주시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서 여기에 속해져 있는 AFC도 써주고 ELD도 써주고 그 다음에 AGC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써줬을 때 보다 점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AGC가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AG에서 구성 요소인 AFC하고 ELD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작 중요한 건 AGC를 다 써주고 남는 시간에 그걸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나가면은 이 사람이 AGC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채점자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다음 번부터는 이제 기존에 6개월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한두 번씩 질문을 할 겁니다. 왜?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쪽팔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자기가 아는 대로 표현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음 시간에 자기한테 물어볼 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공부를 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HVDC 나왔죠.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렌트. 초고압 직류성전. 딱 원어를 아시면 외우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영어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A, B가 들어가면 D가 들어가면 감소하는 부분. 뭐 A, B는 뭐 접두사가 뭐가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운다는 얘기죠. A, B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노멀 정상이다. 에브노멀 비정상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할 때도 외우듯이 얘도 이런 용어를 조금 더 제가 자꾸 용어를 자꾸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오래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류 부분이니까 절성문 충환이 아까 직류 방식의 장점 절성문 충환 제가 뭐라고 했죠? 적용 분야. 김동욱 씨 제가 HVDC의 적용 분야 키워드가 뭐였죠? 네 글자? 네? 몇 번, 한 10번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해장연도. 해저 케이블, 장거리 송전, 연계, 도시 밀집지역. HVDC 나오면 적용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해장연도가 나와야 됩니다. 적용 분야, 해장연도. 해저 케이블, 장거리 송전, 연계인데 어떤 연계냐? 비동기 연계.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50Hz, 60Hz 있죠? 교류계통 간의 연기를 하는데 동기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연계. 그러니까 이계통에 대한 연계. 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 도심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처럼 어떻게 A씨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사대문 안에는 22,900에 대한 직접 접지 방식, 유효 접지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이제 중요한 부하, 예를 들어 UPS가 있는 전산센터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자기장에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한 5km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수식에 의하면 파선 폴라젝의 수식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사대문 안에 22kV 비접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옛날 신라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썼었는데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일부 구간들이 다. 도시 밀집 지역에서 이렇게 그런 그 부분을 직류 송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락 용량도 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전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DC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실제 시간에. 변환장치 부분 그림을 보시면 되고, 절성무 충환 유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DC하고 AC에 대한 부분은. DC는 어떻게 해요? 21kV입니다. 왜? AC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피크치가 높다는 얘기죠. DC는 이렇게 RMS가 아닌 평균치니까 낮다는 얘기죠. 그렇게 오시면 DC는 21kV, AC는 30kV다. 왜? 30을 나누기 루트 3 하면 21이 나오거든요. 루트 2로 하게 되면. RMS 값이니까. 예? 여러분들 1.414고 1입니다. 요거 차이가 71.1%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루트 2분의 1입니다. 절연계급이 낮다는 얘기죠. 왜? A씨는 여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DC는 얘기니까. 절성무, 송전,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P는 X분의 2S, 2R이었죠. 아까. 송전 전력 P는. 근데 X 값이 없다는 얘기죠. 무효 전력. 거기서 R 플러스 JX에서 X, 무효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송전 용량이 더 커지겠죠. 밑에 부분이 작아지니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전 효율이 높다, 송전 용량이 높다. 그러면 거기서는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라는 수식을 갖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효 전력이 없죠. 왜? DC니까. 충전 전류가 없죠. 충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가 있으니까. 예? AC처럼 교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 RLCG 부분에서 R만 해당이 되고 LCG 부분은 주파수가 들어가는데 주파수가 없지 않습니까? 60Hz라는. 예? 우리가 60Hz는 뭐냐? 60번, 1초 안에 60번이 교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지면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플러스가 됐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예? 그 교본이 없으니까 아까처럼 무효분이 없다는 얘기죠. XL은 어떻게 되죠? 2파이 FL이죠. F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는 0이니까 그 부분만큼이 없으니까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유효분에 대한 손실, 무효분에 대한 손실이 줄어들다 보니까 송전효율이 높은 거죠. 안정도가 좋다. 아까 P는 X분의 ESA, ER 사인 세타에서 X 부분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X가 뭐냐? 결국은 Z는 R 플러스 JX인데 이 X 성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R 값만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보면 R 값은 아주 작고요. X 값이 커집니다. 이제 물론 이제 송전선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게 뭐냐면 X 값은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고정. 한 1이라는 값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1 정도의 크기가. 근데 송전선에서는 아까처럼 송전선에서 그 손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 R 값을 줄이는 겁니다. R은 0.01 플러스 J1입니다. 그럼 전체 임피던스는 1밖에 안 됩니다. R의 자성 플러스 X의 자성 하면은 1 정도가 되니까. 근데 배전선 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X는 1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저압에 가면 어떻게 되죠? 전압이 많이 일어나죠. 왜? R값이 커지니까. 케이블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케이블이 작아진다는 거는 거기 저항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10 플러스 J1이 됩니다. 이건 10 정도의 크기가 되죠. 그러면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송년선 쪽에서의 어떤 전기적 특성하고 배전선로 쪽의 전기적 특성이 비슷하지만 틀려지는 거는 그 설비에 대한 특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압 쪽에 가게 되면 조금만 가도 전압 강화가 쉽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압 배전을 하는 거죠. 22,900을 받아가지고 6,600으로 배전을 하는 부분이 전압 강화가 고압일수록 줄어드니까. 우리가 왜 765를 쓰나요? 송전 용량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전압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송전 전력이 늘어납니다. 왜?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인데 전압이 올라가니까 이 P 값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X 값을 줄여주니까 이 P 값이 올라가는 거고 사인 세타를 올려주니까 P 값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까 어떤 그 수식에서 여러 가지 유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충안, 유도장애 없다. 예? 충안 이유로 외우는 것도 이계통 병가가 평하다. 아까 얘기했죠. 직리송전 방식 이계통이었으니까. 유도장애가 없다 이거죠. 왜? 교본을 하지 않으니까. 왜? 전류가 흐르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교본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장애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변압기를 한쪽만 보여드렸죠. 한쪽은 이렇게 가지만 다음번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얘가 한 번은 자기장이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교본을 하면서 뭔가 흔들어 제끼니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노후를 절 때도 좌우로 흔드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냥 하나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그런 유도장애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유도장애는 아까처럼 그 교본하는 자기에 의해서 발생되니까. 그런 내용들. 전차무 고냉지, 뭐 이렇게 전압 변성이 어렵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왜? 여기. 왜? AC는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 변성을 해주는데 DC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압 변성이 없다. 차단 장치가 좀 더 고가가 됩니다. 왜? AC는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을 해주면 되는데 DC는 항상 이만큼이 되거든요. 철도청에 가보면 이제 제가 이제 철도청 세 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이제 철도청 소속이 있고요.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있고 도시철도공사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쪽은 1, 2, 3, 4, 5호선이고요. 5, 6, 7, 8, 9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개통이 약간씩 틀려집니다. 이제 스코트 결선이 있습니다. T자, M자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AT 방식, BT 방식 해가지고 흡착 변압기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등포역이죠. 여기서 나가는 이 부분은 다 철도청 소속입니다. 1호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역부터 들어가는 1호선 부분은 거기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소속입니다. 왜? 지상이냐 지하냐에 따라서 전압 방식이 틀려집니다. 왜? 지하철은 DC입니다. 지하철. DC. 왜? AC가 그러면 주변에 뭔가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데 뭔가 자기장이 생기면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주변에 뭐가 있으니까. 근데 그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나오면서 잠깐 동안에 전기가 끊어지는 구간이 생기죠. 그 데드 섹션 구간들이 1.5m짜리 그게 한 20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네? 그 구간에서 잠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AC로 AC에서, 그러니까 안에선 DC 전등기로 동력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AC로 바뀌어집니다. 그 AC가 25,000V를 쓰는 거죠. 그걸 이제 흡상변압기를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52,000V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선로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조금 더 써주시면 되고, 그때 이제 전식이나 부식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2장의 성배정도 등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차무 고냉지. 차단 장치가 고가가 된다. 무효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 왜? 아까처럼 그 무효 성분이 있는데 얘는 무효 성분이 없지 않습니까? 전차무 고냉, 고조파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변환 장치가 있기 때문에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 왜냐면 고조파 때문에 사이리스 변환을 시켜주는 이런 DC 설비들이 냉각 장치가 필요하고, G는 이제 대지기로시 이런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해수 쪽에 기로할 때 자기 컴파스라든가 대지기로시 때 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키워드를 가지고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내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 지금 HVDC가
지금 2단계가 지금 LS 산전 쪽에서 케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해남까지의 1단계 부분. 여기도 사실 1단계 때도 케이블 2개를 깔아야 된다. 하나만 깔았습니다. 하나를 깔았는데, 하나를 깔고 이제 그 위에를 잘 덮어놔야 된다. 안 덮어놓다 보니까 쌍끌이선이 가면서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를 또 깔았죠. 근데 케이블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사실은 배에서 케이블을 다, 옛날에 케이블 만든 데도 가보니까 케이블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케이블 쪽 공장을 가면은 엘리베이터 공장처럼 이렇게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전선의 당진 공장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제가 높이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0층, 80층 이상의 그런 높이가 있습니다. 왜? 케이블이 가게 되면 제조를 해야 되거든요. 절연체가 있고 도체, 절연체, 유전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뭐 그런 것들도 애우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쭉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질 거 아닙니까? 밑으로. 동그랗게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때 양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양생을 해서 왜냐면 이렇게 양쪽에서 가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냉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케이블을 감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제작하는 케이블들은 어떻게 돼요? 다 매놀 있죠. 300m, 400m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잘라가지고 조인을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이는 구간에서 전개가 약해져가지고 거기 부분에서 부분망전이 일어난다든가 해가지고 소선이 일어나는 거죠. 열화가 되고 물이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케이블에 대한 열화 방지 대책이라든가 케이블의 고장점을 체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아까처럼 편단 접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면서 그 접지를 해가지고 각 선로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해저 케이블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몇 킬로미터죠? 100킬로미터를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어가지고 감아가지고 어디다 쌓아놓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하냐. 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냉각해가지고 만들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쓰다가 이제 2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보장 안 한다 했는데 하나만 만들었다가 다시 또 깔았습니다. 돈이 2배로 들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했던 끊어진 케이블은 예비 회선으로 쓰고 있고요. 새로 깔은 회선을 주회선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가 한번 정전이 일어났었죠. 그것도 이제 전압 안정도가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안정성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LS 산전에서 동해에다 케이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HVDC 케이블을. 예? 거기 잘 아시겠지만 거기 북평 공장이 있는 그 옆에 그 케이블 공장이 어디더라? 동해에 가면은 그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 터미널이 있는데 그 금강산 쪽으로 가는 그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 공장이 그 해안가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터널을 뚫어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배에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싣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지고 터널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배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배에다가 이렇게 감으면서 실어가지고 아까 배에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긴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싣고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땅에다 이제 그 해저에다 이제 포설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배가 지금 프랑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때마다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에 한두 척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배를 빌려오는 것도 하루에 그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상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예 배에다 실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가서 그 다음 포설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상전압, 진행파의 반사 투과. 요거 외우는 방법 그때 설명드렸죠. 어떻게? 진입파가 있고 투과파가 있고 반사파가 있다. 결론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요. 요건 투과를 하려면 2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긴 Z1이 있고 Z2가 있습니다. 반사를 하게 되면 뭔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전압과 전류에 따라서 이게 틀려집니다.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뭐 마이너스를 하고 하는 부분은 틀린데 결론부터 외우게 되면 전압에 투과하려면 어떻게 되죠? 2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결론부터 외우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거 외우는 방법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번 시험에서도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Z1. 임피던스를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여기가 Z2. 여기 입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EI, VI, 투과하는 부분이 뭐 ET, IT. 이게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ET. R이었었나요? ER, IR.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EI 플러스 ER은 ET 해가지고 EI 플러스 ER은 ET다. 이런 수식들 나오고 II 플러스 IR은 IC다. 그러니까 수식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쪼개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IR 부분이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취해서 쓰는 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임피던스 Z1하고 Z2도 중요한데, 투과를 하는 건 뭐라고요? 투과를 하는 거는 항상, 예를 들어, 전압에 대한 투과니까 ET는,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수식도 쉬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밑에는 Z1 플러스 Z2입니다. 투과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2배라고요, 2배. 근데 이제 전압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전압이 걸렸을 때는, Z2를 생각하셔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 이게, 전류에 대한 투과는, 2배. 똑같이. 근데 얘는 Z1이다. 그럼 여기는 Z1 플러스 Z2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반사는 반대라면서요. 뭔가 감소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뭐가 먼저 나오냐. 얘 Z2가 항상 먼저 나온다 그랬죠. Z2가. E는 Z2고 I는 Z1이다. 라는 거. 여기 일자로 생겼으니까 E니까 2.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E니까 2. I니까 1.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지금 ER은 밑에는 똑같다는 얘기죠. Z1 플러스 Z2는 여기 R이니까 빠지는데 E니까 Z2 마이너스 Z1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된다. IR은 Z1 플러스 Z2분의 I니까 뭐라고요? 1부터 나와야 되죠. Z1 마이너스 Z2. 물론 이 뒤에 이제 이게 붙죠. 이렇게. 이 뒤에 이렇게 붙죠. 그걸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형식은 똑같으니까. 그걸 한번 볼까요? 왜냐? 입사파에 대한 부분이죠. 왜냐? 입사파 부분이 들어와서 반사되고 투과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입사파에 대한 부분. EI가 붙고, 여기는 II가 붙고, 여기 입사파에 대한 부분이니까 EI가 붙고, II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에서 이 투과되는 부분에 대한 접지 더항이 0이냐, 무한대냐. 0일 때는 뭐를? 접지가 됐을 때. 무한대 있을 때. 개방돼 있을 때. 따라서 이걸 변환하게 되면 이게 2배의 EI가 되고, 어떤 건 0이 되고, 어떤 거는 2배의 II가 되고, 0이, 마이너스 II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요 변수를 넣었을 때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지금 여기서는 외우는 방법을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반사계수, 투과계수 이렇게 나오죠. 투과계수. 투과하는 건 뭐라고요? 2배가 들어간다. 2개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이 들어간다. 종단이 개반된 경우. 여기 Z1 플러스 Z2인데 전압에서는 뭐라고요? 전압이니까 2가 나온다. 2 마이너스. 반사되는 거니까. 전류에 대해서 반사되는 거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은 뭐냐? Z1 마이너스 Z2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전류가 이렇게 반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헷갈리실 때는 그냥 저런 식으로 외워두시면은 외우기는 편하니까. 결론은 답을 쓸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는 몰라도 됩니다. 왜 저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되고요. 답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좀 원리적으로 이제 좀 알아가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는 얘기를 해보면 이게 왜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 이거 왜 이랬습니까? 하면은 모른다는 얘기죠. 응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보다 오래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종단이 단락된 경우는 뭐라고요? 단락됐을 때는 0. 종단이 접지됐을 때는, 이거 지금 좀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안 봐가지고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단락된 경우, 개방된 경우. 맞네. 개방이 됐으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단락이 됐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넣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으로 이제 무한대가 생기지 않게끔,
요런 것들은 무한대가 생기지 않게끔 변수를 조정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연속의 원리, 베르누이 정리, 토리첼리 정리 다 10점짜리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25점짜리로 하나로 딱 묶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속의 원리의 내용은 쉽습니다. 베르누이 정리만 알면 토리첼리 정리는 그냥 가져갑니다. 그거 이제 보시면 연속의 원리는 뭐냐? 연속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큰 쪽에 흐르는 물의 양이냐, 좁은 쪽에 흐르는 배관에서 좁은 쪽에 흐르는 물은 똑같다 이거죠. 여기는 뭐냐? Q, 물의 유량은 면적과 속도에 비례한다. Q는 AV거든요. 죄송합니다. Q는 AV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의 유량은 똑같다. 그럼 여기 면적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속도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면적이 작아지면 면적은 작지만 속도가 빠르죠. 빠르니까 그 시간당에 어떤 시간 동안에 여기 흐르는 여기의 물의 양과 여기의 물의 양 Q는 같다. 그게 연속의 원리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Q는 AV만 알고 있으면 이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르누이의 정리에서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위치, 압력, 속도 에너지는 뭐 일체 동안에 뭐 열 에너지하고 총합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됩니다. 위치, 압력, 속도, 위압속 뭐 그러면 그거의 합은 같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외워주실 때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H 플러스 2G분의 V장승분의 W분의 P 이렇게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죠. 요게 외워지면은 요 다음에 V는 루트 2GH라는 토리첼리 정리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기는 Q는 AV, 여기는 H 플러스 W분의 V자승분의 W분의 P. 그거는 일정하다. 그거 이제 H,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 위치 에너지, 요 위치 에너지 있는데, 요게 이제 V자승은 나중에 여기 부분이 없어지니까 EGH로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 토리첼리 정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유식만 암기하고 계시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단면적에서 이렇게 흘러주는 부분이 똑같다. 예? 얘는 이렇게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눌러주는 부분하고 여기서 빠져지는 이 높이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여기 워낙 이게 천천히 내려가니까 예? 압력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토리첼리 정리에서. 그러면은 V자성을 하기 위해서는 EG를 곱하면 EGH죠. V자성에서 V를 없애면 이제 루트 EGH가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토리첼리 정리에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V는 EGH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연속의 원리 그리고 베르누이의 정리를 모르면은 토리첼리 정리가 안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연속적인 부분인데 얘는 10점짜리로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는 제가 발전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서 토리첼리 정리할 때 이것처럼 요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 그림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수식을 설명을 할 때 이 그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달을 못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유속계수 같은 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제 관연도 문제를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사진들이 어디 있었더라? 뭐 변전소의 사진들 이렇게 정리를 또 해가지고 했었는데 성종공학에 들어가면은 사진이 갑자기 어디다 넣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일단 보시면 성종계통의 구성 해가지고 1장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될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책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2장에서는 송전 방식의 장점, HVDC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교류 송전 방식의 장단점 물어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2장에서 키워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류 송전 방식, 적용 분화,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쌍극 송전 방식,
이런 그 송전 전압과 소요전 전압, 이런 송전 전력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이런 10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예? 전선의 굵기 결정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T분기, 파이분기, 경제적인 송전 전압, 산정, 표준 전압, 765 송전선, 팩츠, 이런 거 지금 사실 책에 없는 내용도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개월 그 전에 한번 들으셨으니까 그 안에 내용 보시면은 동영상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요때 다 설명드렸던 기본서 안에 있던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문제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팩츠에는 종류가 뭐가 있다. TCSC 뭐 이런 식으로 UPFC 이런 내용들, 스테이트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와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점, 절성무 충한이 해가지고 키워드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해가지고 한 장씩 하게 되면서 이걸 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물어보고 이제 절성무 충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장단점을 기성하시고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먼저. 근데 단점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럼 단점을 보는 거죠, 이렇게. 예? 각 구성기기를 설명하라. 그러면 구성기기에 대해서는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구성기기가 이렇게 나왔었죠. 제주하고 해남 부분에 대한. 그 구성기기들을 이렇게 HVDC 개요가 나오고 구성도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먼저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기본서를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기본서를 안 들으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죠. 머릿속에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자꾸 리마인드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지만은 일단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좀 더 시간은 더 줄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비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변압기, 차단기, 변압기, 리액터, 그다음에 송전석, 그다음에 다시 변환기들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변환기가 있고 리액터가 있고 무효전력 공급 설비가 있고 우리나라 송전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또 써주고요. 적용 분야. 아까 뭐라 그랬죠? 해장연도라고 그랬죠? 그럼 해장연도, 해 나왔으니까 이제 장이 나와야 되겠죠? 장거리 송전, 연기가 나와야 되겠죠? 요 다음에 나오네. 연기가 나오죠. 그 다음 뭐죠? 도심지, 도가 나와야 되겠죠? 예, 대도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가지고 그걸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꾸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모노는 하나죠. 모노크롬. 바이는 2개. 바이사이클. 자전거입니다. 2개. 호모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호모를 뭐라고 그러죠? 남자하고 남자, 여자하고 여자죠. 그 나중에 호모폴라는 바이폴라의 일종인데 이제 극성이 이제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노폴라는 직류, 단극, 쌍극이 나오면 이제 바이폴라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뭐 쌍극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거를 보시면 직류, 단독, 교류 해가지고 단극 송전 방식, 쌍극 송전 방식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폴라는 극이 하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이폴라가 되면 이 극이 이제 2개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 바이폴라에서는 얘가 2개가 됐죠, 이제. 근데 극성이 얘는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죠. 같은 쪽에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붙어 있죠. 근데 이제 호모폴라를 가게 되면 극성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호모폴라는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극성이 같죠. 그래서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림을 그리고 이해하시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영어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냥 어원을 가지고 좀 더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오래 가니까. 일단 저 그림이 이해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게 뭐라는 걸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을 제가 조금 더 단축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류, 교류, 이제 직류 2단자 성전에서는 단극과 쌍극이 있는데 단극은 뭐라고요? 모노고 쌍극은 바이하고 호모폴라가 있다. 이 바이폴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나눠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류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극이면 이제 또 나오죠. 바이폴라니까 2개. 바이폴라 종류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중성점을 양단을 하는지, 중성점을 한 단을 접지를 하는지, 아니면 중성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는 양단을 접지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 단만 접지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케이블을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음에 어떻게 될까? 케이블을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그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장단점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건 이제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걸 풀어나가는 큰 틀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저는 방향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기본반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드리면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좀 빨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부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중간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보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체킹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그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더 나가야 됩니다. 일단 진도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6개월 동안은 발전공학을 못 들어간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다 보니까. 발전공학에서 이번에 몇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배점이 높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은 너무 단기간을 보지 말고 약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연구반하고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여기서는 지금 약간 기본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 연구반에서는 좀 더 복잡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몰랐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배운 걸 내일 가서 또 복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복습하면서 한번 예습을 하고 갔으니까 거기에 없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 가면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번 장에서 배웠던 게 뭐가 있습니까? 직류선정 방식 장점이 뭐가 있었죠? 그러면 절성무 충환이 그 키워드를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점 뭐가 있죠? 전차무 고냉지. 구성도는 어떻게 했었죠? 변환장치 부분을 AC에서 DC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이제 차단기가 있어야 될 거고, 변환기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DC 설비로 바꿔줘야 되니까 사이리스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케이블이 있어야 되니까 케이블이 있을 거고, 그럼 DC로 가다가 저쪽에서 바꿔줄 수 있는 사이리스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컨버터하고 인버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가 그걸 총체적으로 AC를 DC로 바꾸는 게 컨버터고요. DC를 AC로 바꿔주는 게 인버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총체적으로 다 인버터라고 얘기를 하죠. UPS도 마찬가지입니다. UPS도 보시면은, UPS도 뭐죠? AC를 DC로 바꿔가지고 DC를 AC로 바꾸는 게 UPS입니다. 근데 UPS는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AC를 DC로 바꾸는 걸 컨버터라고 안 하고 렉티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만 약간 틀려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DC를 AC로 바꿔주는 건 인버터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똑같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AC를 DC로 바꿀 때 보상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UPS는 보상하는 부분 DC 구간에 뭐가 있죠?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에 대한 또 부분이 또 틀려집니다. 이 뒤에는 변압기가 또 들어가야 되고 약간 그 구조적인 원리적인 부분이 좀 틀려집니다. 우리가 AC에서 DC로 바꿔주면 DC에서 AC로 바꿔줄 때는 어떻게 하냐? 인버터 같은 쪽에는 케이블에 L 성분이 있습니다. L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L을 달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UPS 같은 경우는 UPS 2차 측에 L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조그만한 어떤 저항 같은 걸 좀 달아주거나 그런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건 이제 리프를 억제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전압을 올려주기 위한 부분들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원리를 이해할 때는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한번 보시면은 교류성전 방식 장점, 단점 다 나오죠. 직류성전 방식 장점, 단점을 알면요. 교류성전 방식의 장점, 단점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오포지트, 반대 방향. 여기에서 장점은 여기 단점이 됩니다. 저쪽에서 단점은 여기서 장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외워두면 여기 갖다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나왔을 때 HVDC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그 직류성전 방식의 장점, 단점, 구성도 쓰면서 좀 자기가 좀 부족하다. 그럼 교류성전 방식의 장점, 단점을 그 밑에다 좀 더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HVDC의 적용 분야가 뭐라고 그랬죠? 해상연도. 그거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적용되는 부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써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에서 해남까지의 뭐 101km 동안에 150kV가 걸려 있는데 직류, 단극인지 쌍극인지 아니면 쌍극이면은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뭘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래서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직류 송전 방식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게끔. 요게 들어가면 1점을 더 딸 수도 있으니까 1점이 아니라 3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 10점짜리로 나오죠. 전선의 굵기 결정 시 고려사항. 아까 뭐라고 했죠? 3, 4, 5 케이블을 고려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지 나왔었죠. 그런 내용들에 여기 응용이 되는 겁니다. 단거리일 때, 중거리일 때, 장거리일 때 단자전압 강화라든가 허강으로 외웁니다. 허용전류라든가 전압 강화 이렇게 허강. 옛날에 허각이라고 있었죠. 예? 그런 사람들을 연상을 하면서 자기가 자꾸 만드는 겁니다. 예? 경제적인 전압 산정과 표준 전압, 송전 전압 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송전 용량 계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고송상세였습니다. 고유부합법, 송전 용량 계수법, 상착에 의한 방법, 스틸에 의한 실험식,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고성스 해가지고 3개만 외우는데 상착에 의한 방법 같은 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외워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물어볼 때 송전용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 더 써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765 송전솔로 팩츠가 뭐라고요?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 유연 송전 시스템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더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게끔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2번 전력계통 개요다. 전력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왜냐면 1장에서 지금 전력계통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전력계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딱 그림을 그리려면 전력계통에 대해서 설명해요. 발전설비, 수성설비, 수용설비, 운영설비. 그 기본서의 맨 앞에 보면 그림 나와 있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그 연구반 교재 맨 앞에도 보면 그림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답안지를 쓰실 때 기본서에 있는 그림은 반드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거 보호계정기 할 때 아까 그림 그려줬을 때 반환시, 정환시, 순환시, 그리고 반환시성 정환시. 그게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력계통 기본 개념, PF 컨트롤 어떻게 되는지, QF 컨트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력계통에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예? DC, AC 송전이 어떻게 되고, 예? 이런 부분들. 유효전력은 위상차에 따라서 흐르고. 그래서 결국 뭐죠? P는 X분의 VS, VAS, 사인 세타에서, 이 사인 세타에서요, 움직이는 거죠. 얘가 위상이 0이면 얘는 위상이 뒤지는 겁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흐르는 것처럼 얘가 항상 위상이, 기준 위상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여기 3000포 지역이 기준 이상입니다. 예? 뭐로 가도 3000포로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기준 이상이 여기가 돼가지고 계산을 해서 움직이는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블랙아웃가 된다. 그럼 청평 양수가 기준, 이쪽 청평 수력인가? 거기가 저기가 돼가지고 팔당 쪽에서 오는 그 부분이 기준이 돼가지고 청평이나 이쪽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발전을 하게 되니까 발전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에 이제 황색 차단기라는 부분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차단기가 황색 차단기입니다. 정전이 되더라도 그 차단기는 붙어 있어야지만 바로 발전을 해가지고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 대한 그 정전이 됐을 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발전기가 정전이 됐으면 그 발전기를 기동하기 위한 아까처럼 그 AVR이나 엑사이터 같은 경우는 기동 전원이 있어야 됩니다. 계좌를 만들려면은 어떤 배터리 성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에서 만든지 해서 그거를 기동하기 위한 기동용 발전기 쪽이 옛날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경부에서 문제가 돼서 막 떠들었던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그때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월성인가요? 그쪽에서 송전선이 죽었습니다. 송전선이 죽어가지고 발전기를 기동을 해야 됐는데 발전기 기동용 발전기가 기동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기동용 발전기에 대한 막 실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연구원에서 이제 그 TFT 팀이 마련이 돼가지고 각 발전소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기동하는지 막 그런 것들을 테스트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한번 전력계통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도가 무엇인지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등면제법, 단단법 설명드렸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PSS/2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한 겁니다. 이제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점짜리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해석용 프로그램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뭐 고장지류 계산, 전력지류 계산 이런 것들을 쓰여지는데 해석용 프로그램은 종류가 뭐가 있다. 뭐 이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에드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SKM 파워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사이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뭐 매트랩을 이용한 시뮬링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한전에서 사용하는 뭐 PSS/2 같은 요게 이제 그에 할 수 있는 게 RTDS 같은 걸 이용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거 자료는 2001년도인가 제가 전력기술협회에 그걸 정리해서 쓴 원고가 있습니다. 그거 2011년 10월인가? 그때 제가 2회 동안 연재를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PV 전압 안정도 나오죠. 이렇게. 이제 무효전력 해가지고 QV에 관련된 안정도들이 또 나오고요. 전압별 결선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한전에 관련된 자료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합니다. 변전소 견학에 관련된 부분들. 견학하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 이제 스테이콤이 이제 있었거든요. 이거 100메가 MV였었나? 10메가 있는지 100메가 있는지 100메가 아니에요. 10메가 V급 스테이트콤. 스테이트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UPFC나 뭐 스테이트콤 같은 이제 구조들이 좀 틀려집니다. 그런 이제 실제 사진들 같은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써놓은 답안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이제 넣는 겁니다. 팩츠, 유연성전 시스템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신가평 765kV 우드형 철탑이거든요. 저도 여기 가봤었는데 이제 6도체라고 그랬죠. 아까 복도체가 있는데 765는 6도체, 그 다음에 3, 4호는 4도체, 154는 2도체죠. 애저의 개수도 틀려집니다. 765는 철탑의 높이가 80m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또 60m인가요? 40m인가? 거기에 넘어가면 철탑에 대한 항공 안전 장애 등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 보시면 이제 지나가다 보면 노란색,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그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철탑의 색깔을 오렌지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아니라 바로 항공기가 식별을 하기 쉽게끔. 왜냐면 일반적으로 색깔이 똑같으면은 식별이 잘 안 되니까 주황색하고 흰색을 섞어가지고 이제 식별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애자의 개수 같은 경우 154에 대한 애자 개수, 3, 4호에 대한 애자 개수 154 같은 경우는 11개에서 13개거든요. 3, 4호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그 애자의 염해 조건이라든가 애자의 정조 능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야죠. 전선의 진동과 도약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도 중국에 출장 가가지고 보는 게 이제 철탑에 있는 전선의 진동과 도약, 내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돼 있는지 저는 이제 전선의 진동과 도약에서는 아톡스 베토로 외웠습니다. 아머로드, 톡, 스톡 브릿지, 스페이스 댐퍼, 베이트 댐퍼, 토셔널 댐퍼. 토셔널 댐퍼 같은 건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자료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보고. 근데 실제로 중국에 갔더니 그 토셔널 램프를 달아가지고 설치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는 아머로드나 스톡 브릿지 댐퍼 같은 거는 많이 봤는데, 예? 뭐 스페이스 댐퍼 같은 건 어차피 뭐 다 스페이스 댐퍼를 쓰니까. 베이트 댐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변전세 가시면 베이트 댐퍼 같은 거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진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765 변압기 같은 경우는 단상으로 분리돼가지고 됐던 피레기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HSGS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재패로의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단상, 삼상 그리고 단상, 삼상 있으면 단상하고 플러스 삼상하는 부분이 또 있겠죠.
그리고 다상이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럼 단상에서의 장점, 삼상에서의 장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죠. HAS-GS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실문을 한번 보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력계통 파급 방지 장치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고속도 접지 계치 여기 보시면은 차단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스위치기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실 수가 있고요. 제페로는 어떻게 한다? 이제 2F, 2D를 해가지고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하는데 그 제페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송전선로 쪽의 제페로 아니면 또 배전선로의 제페로 이렇게 또 나눠지겠죠. 그런 내용들로 또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고요. 여기 같이 갔던 분들이 이제 찍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HVD식 기출 문제 같은 것도 정리해놓고 지금 사진이 갑자기 어딘지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이제 기사 공부방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놨죠. 어떻게 문제 해설을 보고 이해한 다음에 안 보고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긍정적인 징크스를 만들고 나는 언젠가 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예? 자기 전에 한두 시간에 계속 리마인드 해가지고 그냥 오늘 배웠던 거 아까 뭐라고 했죠? 예? 해장년도만 계속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해장년도가 생각난다는 얘기. 그 해장년도만 생각납니다. 해가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서 해장년도, 해적 케이블, 장거리 송정, 연계, 비동기 연계, 도심지, 밀집 지역에 대한 설치, 단락 용량 경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 계속 생각을 하면은 그게 오래 쌓여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그림을 그려놓고 도표하고 시각하고 왜? 전달을 해주려면은 글씨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라고. 제가 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거 보여드렸죠? 거기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한 50일 전에 열심히 공부하면 한 50점대가 나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아까처럼 그 문제를 100문제면 100문제를 가지고 외우는데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도 외워주셔야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문제 정도를 정확하게 암기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기숙사 시험 문제는 합격입니다. 그 안에 다 나오니까. 근데 처음에 그 200문제를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나오더라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은 변형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가 조금 더 껴서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아까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년퇴직을 하시니까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TV, PC 이런 것들을 다 멀리 하셔야 되고 이거 머리에 있어도 꼭 계속 말로 하셔야 된다, 이제. 말로 하고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써서 진짜, 저도 이제 제가 부족했던 부분, 저는 말로만 했지 답안지를 거의 작성을 안 해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무를 많이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서 쓰면 되겠지 하고 썼는데 항상 채점을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자꾸 답안지를 쓰게끔 유도를 하는 게 저도 쓸 겁니다. 제가 쓴 걸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노트 필기를 반드시 하시라고요. 틀렸던 부분, 시험 보고 나면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첨삭을 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부족하셔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반복 투자해서 하시는 부분. 그러려면은 지금 170일 남았는데 제가 매주 그 디데이를 설명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토가 이거 말고 이게 그 샘플 동영상 그때 해놨던 게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샘플 동영상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약 부분을 해드렸습니다. 뭘 배우게 되는지 된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는지 원래 2분의 1을 곱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1 플러스 4분의 ZY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몇 번 해드렸죠, 제가. 이제 생각이 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예, 그대로만 만장하는데 좀 지우면서 지금 이제 일장에 대한 것들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제 승의 일로 외워라. 여러분 절성무 충한 이유 단으로 외워라. 전차무 고냉지로 외워라. 일단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쓴다는 얘기죠. 호모토나에서는 쌍극이긴 한데 그게 간단히 얘기다. 이런 내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그때는 다 필기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필기를 안 하고 그냥 말로써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점에 자료에 있으니까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장연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써드렸다는 얘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만약 시간이 뭐 여유가 되신다면 전의 과정을 이제 한번 더 들어보시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전압을 관계하는 전압의 자등에 반비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외우는 방법들은 이렇게 외워주시라. 반비례한다라는 그 값을 유도를 해내는 건데 3, 4, 5, 765 부분이 있는데 765 분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해가지고 송배전공학에 대한 목차별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샘플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가시면은 그 사이트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샘플 동영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아실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전선의 종류는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전선의 구조, 재질, 조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구조, 재질, 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 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보실 때 그 부분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그 부분만 줄을 쳐가지고 그 부분만 머리에 넣어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 답안지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주셔야 되니까. 켈빈의 법칙 이렇게 뭐 애자에 대해서도 할 때 핀현 장진해 핀애자, 현수애자, 장감애자, 지지애자, 내무애자 이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이렇게 써드렸던 거고 이제 지중설로 쭉 어떤 식으로 외워지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 챕터를 제가 그때 3번에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거는 4장까지 하고 이제 대지기로에 대한 부분 아까 했던 그런 부분이 다 나오니까 인덕턴스, 정전용량, 케이블하고 좀 되는 내용들 가공선로, 케이블 뭐 이런 부분 다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뭐 그 고장전류 계산이라든가 코로나 인계에 나오죠. 여기서 다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여기서도 어떻게 했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는지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비교들 여기 쪽 가공선과 지중선에 대한 비교하는 부분들 다 나오죠. 응용하는 부분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서 부분에 대한 책을 정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내용들만 보시다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5장, 여기는 6장. 예, 아까 얘기하는 뭐 발전기 자기 현상, 선로 충전에 의한 페란트 현상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외우는 방법, 정무학계 3유지계는 전격 속도에서 무전압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삼상 단락전류에서 지속전류와 같은 3유지계, 삼상 단락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전류 흐르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겁니다. 전격 속도 무바 전압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도 전력조류 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항상 옆에다 써놓고 시작하죠. 왜? 목차를 여러분들 마인드 맵을 계속 해주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때는 1시간짜리.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강사 소개하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둔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에서는 처음에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또 했죠. 5장에서는 뭘 배우게 되고 6장에서 뭘 배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처럼 얘기했던 걸 좀 더 요약을 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계속.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주였는데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걸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제가 1장, 2장, 3장, 4장에서 뭐 했던 걸 설명드리고 이제 6장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7장, 8장, 9장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워야 되는 부분, 뭐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전압에 관련된 부분들 또 나오죠. 아까 시스 유기전압에 대한 부분, 얘는 송전선에 대한 전압이었는데 그런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죠. 4장 부분에서는 이제 7장, 8장, 임피던스 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정도에 대한 내용들. 여기 이제 PV, QV 나오죠, 이게. 위상각 안정도 나오고, 전압 안정도 나오고, 과도 안정도 나오고,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지만 조금 더 공부하기에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걸 들어주시면 조금은 시간을 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어디 가서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는 데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무한대 보선 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고 전압 이하는 그 크기와 위상이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극히 큰 용량을 가진 용량 무한대 뭐 전원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4개로 나눠져 쓰라고 했죠. 극히 큰 용량을 가진 관성 정수를 가진 뭐 용량 무한대 전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4개로 외워주시라고요. 그냥 쭉쭉 쓰지 말고. 네? 그렇게 오래 나가니까 이 무한대 모선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놨다 그러면 이번 시험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쓰고 좀 더 포장을 해줘야죠. 똑같은 물건이라도 포장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어필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제 그림 그리기, 일선지락, 이선지락, 이런 것들 외우는 방법들. 아까 전에 등면접법, 단단법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상전압 나오죠. 이상전압에서는 아까처럼 반사 투과 부분이, 진행 파일 반사 투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공선로하고 지중선로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 전파정수 외우는 부분, 전압전리 진행파 외우는 부분, 그래서 DQ, EC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한다. 이 부분도 지금 이번에 다 25점짜리는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전압일 때는 투과할 때는 2배. 이것만 알고 계시면 결론을 알고 그다음 풀어 나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안 됐을 때는 풀어 헤쳐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조건이라든가 직경 내 유도로에 대한 내용들, 피와 애기로거든요. 절연협. 절연협조가 뭐냐?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BIL이 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BIL이 나오면은 이제 전압 뭐 균등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도 숫자를 다 외워주셔야 돼요. 860, 750, 650, 460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약간의 113, 117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씩 틀려지는데 과반거피제 해가지고 이건 외워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제 수업에 쫓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스스로 옆에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밥상을 차렸는데 거기에 음식이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안 먹었습니다. 그럼 부족하면 영양제 드셔야죠. 마찬가지로 그 영양제가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졸라가지고 하나씩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강사를 졸라서 배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오리엔테이션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여기 이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에 가서라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오래 공부를 했고 또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행착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언젠가 좋은 꿈을 가지고 서로 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깁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아까